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벌써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 요망한 자는 국정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세종을 농락했던 술사 최양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대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옛날 한 지도자 혹은 한 국가를 허망하게 만들었던 한 술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도자 이름은 세종이고 세종을 농락하려 했던 술사 이름은 최양선입니다. 경상북도 성주에 가면 세종 왕자 태실이 있습니다. 1438년부터 1442년이니까 대략 한 4년 정도 되죠. 그 사이에 세종대왕 스트라의 18왕자 그리고 손자 단종 태실을 모아서 만든 집단 태실입니다. 세종 이전에 있던 세 왕, 그러니까 태종, 정종, 태종 세 왕은 자기들 왕자 태실을 따로 만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만들었죠. 1443년 세종은 손자 홍위, 훗날 단종이 되죠. 홍위의 태자를 여기 묻을 때 근처에 자기 조상묘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풍수학 제조 이정령을 해임하고 그 묘를 이장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태실을 만들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그 자리에 그 주변에 봉분이 다른 묘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거기에 묘가 있으면 그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죠. 그런데 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내려갔던 이정령이라는 당시에 풍수를 담당하고 있던 담당관이 가보니까 자기 조상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정령이라는 사람을 해임해버리고 그 묘를 이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태실을 거기에 삼죠. 나중에 훗날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사이좋게 모여있던 형제 태실 가운데 쿠데타를 반대한 형제들 태실은 파괴됩니다. 왕이 된 수양대군 태실 앞에는 거북이가 비석을 이고 앉아 있습니다. 땅이 반듯하고 우뚝 솟아서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한 길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태실을 만들었어도 자식들 머리 위에 피바람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종은 어디 묻혀 있습니까? 경기도 여주지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영릉에 가면 입구 오른쪽에 세종동상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과학동산이 나옵니다. 15세기 초반 과학의 시대입니다. 세종과 그 이하의 천재들이 만든 과학 성과물들이 복원돼 전시되어 있습니다. 1437년 세종이 발명한 일성정시의 모형도 태양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일성정시는 해시계와 별시계를 겸용해서 밤낮으로 정확하게 시각과 절기를 알려주는 당시 최첨단 기계였습니다. 세종은 일벌레이기도 했고 호기심 많은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호기심을 논리로 해석해서 과학으로 전환시키는 천재 과학자였죠. 그런데 1430년 최양선이라는 술사가 세종 앞에 나타나서 1444년까지 호기심을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과학적 지도자를 풍수 논쟁으로 몰아넣습니다. 14년 동안 이 최양선에게 시달린 세종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로 최양선이 국가 논의에 참여하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 술사 최양선 이야기입니다. 태조와 태종이 한성을 도읍으로 정할 때 도시 계획 기준은 풍수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백성이 살 수 있는 넓은 땅과 편리한 교통이었죠. 실록에 엄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한양이라고 부르는 공식 명칭이 한성인 이 도시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정해졌다고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훗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세자 충령에게 태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리를 쓰지 않는다고 몰라도 만일 쓴다면 정밀히 해야 한다. 합법적이라면 풍수도 수용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대부들이 땅 기운을 타지는 운명론을 신봉하는 터라 풍수지리를 대놓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효성이 깊고 호기심 많은 아들 세종은 이를 지켰습니다. 그 앞에 최양선이 나타났습니다. 나라에는 토목공사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제위 12년째인 1430년
전직 서운관, 지금으로 치면 기상청입니다. 하급 관리인 최양선이 세종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헌능 앞을 지나는 고개를 막지 않으면 산의 맥이 끊겨서 길하지 못하다. 헌능은 지금 서울 내곡동에 있는 태종릉입니다. 그런데 고갯길이 뚫려서 헌능 지맥을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니까 끊긴 산에는 장례를 할 수 없으므로 통행을 금지하고 흙으로 그 고갯길을 메워서 산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최양선이 주장한 겁니다. 최양선이 말한 고개는 천천현이라는 고개입니다. 한성에서 양재를 거쳐서 삼남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큰 길입니다. 큰 길의 대목이죠. 그 대로를 폐쇄하라는 엄청난 주장을 왕에게 이 술사가 한 겁니다. 최양선은 이미 태종 때인 1413년에 관직이 없는 학생, 풍수 학생으로 자하문과 관광방 동쪽 고개, 숙정문은 경복궁의 좌우 8인이 사람을 걷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자하문은 1623년 인조반정 때 문을 도끼로 부술 때까지 폐쇄됐었습니다. 숙정문은 21세기 초인 2006년 4월까지 닫혀 있었습니다. 선왕의 당부는 무시할 수 없고 가뜩이나 생내적으로 호기심이 많았던 세종은 의정부하고 육조에게 이 최양선의 주장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한 달 보름 뒤에 예조판서 신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형상이 기복이 있어야 좋으니 길이 있어서 해로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전문 풍수가 이 양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발자취가 있어야지 맥에 좋다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아도 무방하리라. 3년째 논의가 유야무 중이었습니다. 1433년이 됐습니다. 그해 여름에 최양선이 또다시 천천년 폐쇄를 이슈합니다. 세종이 이번에는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죠. 집현전 학자들의 집단적인 판단은 폐쇄할 이유가 없음이었습니다. 나흘 뒤에 이번에는 국가정책을 감찰하는 사원부에서 직격적으로 상소문을 올립니다. 최양선이 옳거나 그르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풍수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었죠. 상소가 이렇습니다. 지리의 술법은 오괴, 구부러지고 괴이하고 궁벽하며 지루하고 망령된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 일하면 복이 내리고 악한 일하면 재앙이 내리는 것인데 화와 복이 어찌 집토와 맷자리에 연유하겠습니까? 세종이 답합니다. 최양선은 자기 공부한 바를 임금에게 말했으니 충성하는 사람이지 벌준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장사 지낼 때 모두 자리를 보고 지리를 쓰지 않는가? 신진사대부들, 나라를 만들고 권세를 누리고 있던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관료들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따라서 최양선의 반격도 극심했습니다. 세종의 집착도 극심했습니다. 다시 4년이 흐릅니다. 1437년 최양선이 또다시 고갯길을 폐쇄하라고 들고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느다란 헌능 산의 맥에 큰 고개가 있어서 왕릉에 해가 됩니다. 고기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조판서 하연이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세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능 옆에 큰 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가? 이조판서 답을 하죠. 있어야 한다는 말도 없고 없어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조판서는 말문이 막힌 겁니다. 최양선이 승리를 한 거죠. 세종은 마침내 고개를 폐쇄하고 땅을 더 쌓는 대토목공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고 반년 뒤인 1438년 4월 허후라는 승지가 고갯길 폐쇄 공사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산맥에 흙을 덮는다고 구군이 길어지겠습니까? 이는 필요가 없는 공사입니다. 합리적인 지도자인 세종은 과오를 인정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정지하기에는 때가 늦었다라 하였다. 공사는 계속됐고 마침내 고갯길은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1451년 13년 동안 끊겨있던 천천현은 세종의 아들 문종 때에야 사람 발에 산맥이 밟히지 않게 돌을 까는 조건으로 재개통됩니다. 그리고 또 13년 뒤에 문종인 동생 세조가 즉위하고 10년이 지나고서
지방에 은퇴해 있던 최양선이 또 이 고개를 막으라고 상소를 합니다. 1464년 3월달 일입니다. 세조가 이에 혹합니다. 고심하던 육조 판서들은 납작한 돌을 깔아서 맥을 지키자고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돌을 깔고 고개는 겨우 통행 금지를 면했습니다. 그 천천현이 훗날 월천현으로 개칭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달래내 고개가 바로 그 월천현입니다. 근 600년이 지난 지금도 중요한 고개지요. 만일 그때 최양선의 말을 듣고 그 고개를 폐쇄하고 양옆에 산맥을 가로막고 덮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최양선은 세종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 술사 최양선은 이 도읍진 한성과 왕릉 주변 풍수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천천현 고개 폐쇄를 꺼내기 보름 전인 1443년 7월 최양선은 태조와 태종이 입지를 결정했던 궁궐 경복궁터가 흉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산에서 보면 한성의 주산은 경복궁 뒤 북악산이 아니라 승문원에 있는 향교동, 지금 낙원동의 연한 산줄기다. 창덕궁을 이곳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세종은 고의를 맞은 노정승, 황희까지 대동해서 남산으로 올라가서 직접 지리를 살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풍수학을 공부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1420년 실시된 문과 과거에서 장원 급제했던 도승지 안숭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잣된 술수 가운데 가장 황당하고 난잡한 학을 어찌 집현전에서 공부하겠습니까? 하고 항의했지만 세종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433년 7월 3일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상소나 항의가 올라올 때마다 세종은 나라를 위해서 한 말이니 최양선은 죄가 없다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풍수 그리고 술사 최양선에 대한 세종의 집착은 결국 경복궁을 비롯한 궁성 건축과 남대문 보토 작업, 소격전합 연못 파기 공사, 개천 이건 공사, 남대문 밖 연못 축대 공사 이따위 경기도 충청도에서 인부 1,500명을 진발하는 동시다발 대규모 토목공사로 한성 곳곳을 파헤쳐놓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세종의 다른 얼굴이죠. 세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최양선이 건드렸던 사업은 끝이 없었습니다. 종묘의 풍수를 시비 걸고 돌이 울었다고 주장을 하더니 세종이 스스로 묻힐 자리로 정해둔 수릉, 목숨 숫자를 쓰는 수릉은 살아있는 왕이 자기가 묻힐 능자리를 미리 봐둔 곳입니다. 그 수릉의 혈방위를 틀게 주장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444년 세종이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최양선이 국정에 끼어들면 용서하지 않겠다. 승정원은 이 어명에 의거해서 그때까지 최양선이 올린 보고서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게 1444년 윤 7월 8일 벌어진 일입니다.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종이 술사의 농단에서 각성하기까지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겁니다. 한 해 뒤 1445년입니다. 정월에 세종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위 안맹담의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관료들이 혈자리를 보고 옮기자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세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음양지리의 괴이한 말을 믿지 않는 것은 경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완전히 이제 풍수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겁니다. 또 한 해가 지납니다. 1446년 세종 비 소헌왕후가 죽었습니다. 세종은 미리 받았던 선왕 태종의 헌능 옆 땅에 왕비릉을 만들고 그 자리에 자기도 묻히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거기가 최양선이 맏아들이 죽을 곳이라고 흉지라고 주장했던 자리였습니다. 이 왕비릉을 조성할 때 인부가 1,500명이 동원됐고 그 가운데 100여 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4년 뒤 세상을 뜬 세종이 바로 거기에 합장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종의 맏아들 문종이 요절했습니다.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술사 최양선 예언이 적중했다고 수군댔습니다. 1468년 성종에 이어서 예종이 즉위합니다. 예종은 세종 부부 왕릉을 천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식 직관이 골랐던 경기도 여주 현재 영릉터에는 세조 반정 공식이었던 한산 이씨 이계정과 광주 이씨 이인손의 묘가 있었습니다. 왕실은 이들의 묘를 옮기고 영릉을 조성을 하지요. 술사연이 맞았을까요? 정조시대 때 북학파 박재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운명을 말하는 자는 천하의 모든 일을 운명을 기준으로 말하고 관상을 말하는 자는 천하의 모든 일을 관상을 기준으로 말한다. 무당은 모든 것을 무당에 귀속시키고 지관은 모든 것을 장지에 귀속시킨다. 잡술은 하나같이 그렇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과연 어디에 속해야 할까? 요동과 계주의 드넓은 벌판을 보라. 모든 사람이 밭에다 무덤을 만들어 일만리에 뻗어있는 너른 평원에 무덤이 올망졸망 널려있다. 애초에 좌청룡 우백호를 따졌을 여지가 없다. 조선 지관을 데려다가 장지를 찾게 한다면 망연자실을 하리라. 식견이 있는 사람이 요직에 서게 되면 마땅히 풍수를 다룬 서적을 불태우고 풍수가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박지가가 북학의에서 만주를 돌아보고 와서 쓴 글입니다. 세종이 최양선을 변호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조정에서는 귀신 제사를 금하자고 말하고 집에 가서는 귀신 제사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는 모순이다. 사대부들이 입으로는 풍수 타도를 외치며 뒤로는 풍수를 좇는다는 그런 지적을 왕이 한 겁니다. 20세기는 어떨까요?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4월 달에 윤치호가 일기를 씁니다. 나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황제가 고종이죠. 황제가 일본 지도를 가마솥에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과 일본의 대의 명분을 저주하는 특이한 방법이긴 하다. 황제는 원산항에서 러시아의 어뢰선이 일본의 작은 연안 연락선인 오양마루를 격침시켰다는 보고 때문에 더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할 것이다. 제물포에서 전쟁이 발발해 끔찍한 연속 폭격이 퍼부어질 때 훌륭한 군주는 점쟁이를 만나느라 바빴다. 무당들의 요구에 따라 궁궐뜰 네 귀퉁이에 가마솥을 거꾸로 묻었다. 궁궐 문 밖에도 역시 가마솥이 몇 개 묻혔다. 1904년 4월 26일 윤치호 일기입니다. 지금 덕수궁이죠. 궁궐 문 앞 그리고 함령전 어딘가에 가마솥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인 풍수의 대가인 전 서울대 교수 최창조 씨가 있습니다. 최창조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산수 자리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공은 공이고 사는 사가 아니냐면서요. 이게 2009년에 풍수학자 최창조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것도 많이 변했는데 이렇게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종을 농락했던 술사 최양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지도자도 농락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5년 동안의 세월, 그 세월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지 않고 똑바로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박종인의 땅의 역사였습니다.